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지난주에 퀴즈를 네 문제 냈는데 잘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퀴즈 푸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음, 앞으로 퀴즈가 네 번 정도 더 보려고 합니다. 한 퀴즈당 저희가 이제 2.5% 정도 이제 줄 거니까요. 음,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줄 압니다. 저희가 퀴즈를 보는 이유가 뭔가 힘든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업에 어느 정도 잘 따라오려고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업이 인공지능 수업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어, 이제 4차 산업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도 개설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세 차례 나온 퀴즈도 여러분께서 잘 음, 푸시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람과 AI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고유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 생각해 볼 텐데요. 어, 20,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디지털 혁명 시대는 그야말로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고 또한 AI 시대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생성형 AI,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많이 다루고 있는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그런 생성형 AI 기술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챗GPT가 완벽하게 시를 쓰고 AI가 인간처럼 감동적인 그림을 그려냅니다. 어, 저희가 중간고사 중간고사라고 할 수 있는 내드린 것이 그 중에 이제 그림 포스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할 텐데 배너라든가 할 텐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도 많이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AI가 인간처럼 감동적인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좀 감, 그리고 LA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샌프란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어, 애리조나, 애리조나의 피닉스라던가, 조지아의 이제 아틀란타, 얼마 전에 보니까, 콜로라도 덴버에서도 자율주행 택시죠. 웨이모가 다니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오토파일럿 같은 그런 자율주행차. 그 자율주행차는요 인간보다 훨씬 안전하게 운전을 합니다. 어,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뭐 웨이모라든가 테슬라의 그 에러 오류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런 기사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음, 새로 생긴 기술이죠. 새로 도입된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 대중화가 이제 돼 있는 상태고 돼 가는 상태고요. 어, 한 1,000만 명이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이 다 그 자율주행차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 중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정도만 사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문제도 있고 가장 잘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 대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굉장히 부각이 돼요. 그래서 마치 자율주행차를 잘못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까지 목숨이 왔다 갔다 마치 자율주행차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천국을 빨리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물론 사고가 나죠. 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만들 때 무사고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지금 시중에서 다니는 차보다 사고율이 어,
지금 시중에 나오는 내연기관을 비롯해서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사고율이 별로 없는 그런 차를 만들려고 그 테슬라를 만드는 것이지, 사고율 0%로 만드는 그 목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어, 자율주행 차를 타더라도 그것이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운전을 하는 자동차보다는 사고율이 굉장히 어, 낮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 통계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구글링을 한다던가 하시다는 거 아니면 AR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난다. 자율주행차의 사고율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또 또한 AI 의사가 또 있죠. AI 의사죠. 의사도 인간 의사보다 훨씬 빠르게 질병을 진단합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특이점이 뭐냐? AI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 시점이 2045년 경에 시작이 된다고 그런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이 되면은 특이점이 시작돼요. AI가 인간보다 뛰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지금까지는 AI가 인간보다는 아무래도 뒤처져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훨씬 인간의 역할보다 더 많은 것을 한다고 하는, 그때가 2045년이라고 하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2040년 저는 제 책에서는 2050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40년이든 50년이든 간에 그때쯤 되면은 AI가 많이 발전을 하고 인간이 하는 일들을 많이 대체를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진단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연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죠. AI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정을 흉내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계와 구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AI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이제 AI LLM이라고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취약점 때문에 AI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없고,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따라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간의 두뇌에 있는 지능은 무궁무진한데 AI가 그것을 다 따라가려면은 지금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AGI가 온다고 하는 그때 한 40년 그때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년 정도, 2100년 이후가 돼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AI의 발전은 굉장히 놀랍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야 될 정체성의 위기까지, 아무튼 이런 질문들,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이 결국 우리가 탐구해야 될 정체성 위기라고 봅니다. 기술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 때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오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을 보면요, 챗GPT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 있고요. 정체성 위기가 또 오죠. AI가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AI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의 강의 목표는 첫 번, 첫 번째는 성경적 인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본질적인 특성을 깊이 탐구함으로써 우리의 존재 기반을 다집니다. 두 번째, AI,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경계선은 아, 기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맹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기술 발전 시대에 인간의 고유한 가치와 역할, 즉 사명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어, 지난 시간도 그러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뛰어나지만 우리 인간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려 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하고의 AI 관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 우리의 존재를 아무튼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인간 고유성의 출발점이죠. 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 정체성과 고유한 존재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예,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로 이제 첼렘이라고 하죠. 어, 첼렘은 외모나 물질적 형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 첼렘의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네 가지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대표성, 관계성, 창조성, 도덕성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표성은 이제 통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며 이 세상을 다스릴 권위와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다스리라고 했으니까요.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AI가 크게 발전한다 하더라도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AI는 책임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스카이넷 터미네이터에 나온 스카이넷이죠. 그런 아니면은 지난번 제가 보여드렸던 비디오 클립에 이제 울트론, 에과 어벤져스에 맞서 싸우던 AI가 이제 변해가지고 맞서 싸우게 되거든요. 그 울트론이 나온다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의 AI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런 AI는 단지 그렇다 하더라도 도구입니다. 그때 되면은 AI의 역할이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대체가 될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더 많이 인공지능으로 많이 바뀌게 되겠지만 그만큼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의 어떤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리 이제 AI가 인간의 영역을 많이 침해를 한다던가 대체를 돼 가지고 인간이 하던 것들이 AI로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인간이 하는 일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AI는 도구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관계성은 이제 영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도 영적인 교감이나 하나님과의 관남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뭔가 흉내 비슷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지금 그 AI가 완전히 발전했을 때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을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하더라도요. 뭔가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어떤 이런 관계 저런 관계에 대해서 AI가 보여주고 그렇게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까지는 AI는 갈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거를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AI를 통해서 어떤 인간과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어떤 현상을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 이상은 AI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을 볼 수가 있죠. 창조성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고 문화를 일궈내는 능력입니다. 이 창조성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죠.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때 뭘 뭔가 있는 데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생기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어떤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겨난 것이 뭔가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AI는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무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 재료 가지고 어떤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창조성에 대해서 AI는 하나님의 창조성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종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을 줄 수가 있죠. 선악을 구별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고유한 능력, 그리고 그것은 또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AI가 양심이 있을까요? AI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양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어떤 염려 중에 하나는 그것이 공격적이 돼서 인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드론을 가지고 전쟁도 하는데 그것 역시 AI의 역할이죠. AI를 통해서 뭔가 공격적으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AI는 뭔가 시키는 대로 뭐 할 수 있는 것일 텐데요. 지난주에 재미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AI가 무조건 시키는 것만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할루시네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의 재밌는 기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랭커라는 어떤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번역 기사를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다 살아 있고 다 현존하는 미국 대통령 지금 미국 역사에 45명의 대통령이죠.
45명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시켜봤을 때 주먹 싸움이죠. 배틀 로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대회를 열었을 때 누가 1등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1위를 했어요. 이유는 그 시도 루즈벨트는 박싱 선수 출신이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세다고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미국 거기 1위를 했어요. 45위를 차지한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었어요. 이유는 고령이라는 이유였어요. 참 재미있는 게 조지 워싱턴이 이런 사람들이 다 100년 이상 전 사람인데 지금 최근에 대통령 지냈던 분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45위를 하는 것이 좀 재미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를 그 랭커라는 사이트에서는 20 매디 24인가 그쪽으로 이제 했는데 이 AL 제미나이를 지켜봤더니 40위권으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옮겨라고 몇 번을 시켰더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피우길래 다른 쪽으로 다른 AR 통해서 한번 돌렸거든요. 챗GPT로 갔는데 결국은 그걸 보면서 AI가 할루시네이션이 아직 심한데 사람 말도 안 듣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재미있는 경험을 해봤어요. 아무튼 AI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런 AI는 주어진 것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짓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 아직까지는 AI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AI가 어쨌든 AI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성을 두 가지로 꼽자면은 양심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AI의 모든 반응은 프로그래밍된 논리와 이익에 기반을 해요. 그러나 인간은 조건이나 이익에 상관없이 베풀고요. 또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경지의 무조건적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어떤 조건이 있다고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정신은 AI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그리고 공감하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 그런 것에 복잡한 관계의 깊이와 죄책감을 통한 도덕적 성장의 경험은 인간만이 고유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그 형상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형상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영적 존재, 자유의지, 영혼의식,
창조적 사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먼저 영적 존재는 물질을 초월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의 영원한 차원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고 영원 의식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그것이 실현이고 창조적 사명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 명령의 수행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인간만의 고유성이라고 했죠.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 어, 그 헬라어로 보는 그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 하나하나 나눈다 하더라도 필리아라든가 스톨게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고 AI는 어떤 프로그램에 돼 있는 프롬프트에서 주어지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죠. 생성형 AI의 경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된 것에 의해 기반해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AI가 알아서 생각해서 뭐 AI가 알아서 저 사람 굉장히 불쌍한데 뭘 좀 도와야 되겠다 하고 무슨 어떤 은행에 있는 자기한테 투자된 그런 금액을 일부를 띄어서 홈레스한테 준다던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스스로 그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금 상태에서의 AI는요. 그리고 관계의 깊이와 복잡성 보면은 인간관계의 특징이 있고 관계를 통한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관계의 특징은 공감과 동정의 진정한 체험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신뢰와 배신의 복잡한 감정, 용서와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 언어 이상의 비언어적 소통을 둘 수가 있죠. 그리고 관계를 통한 성장은 인격적 성숙의 경험을 들 수가 있고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세대 간 지혜의 전송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양심은 내적인 법정의 역할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도덕적인 직감 그리고 내적 판단, 도덕적 성장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도덕적인 직감은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적인 능력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뭔가 어, 어, 그런 거죠. 늑대 소년 같이 어떤 야생으로 이제 살아가지 않는 어, 야생의 상태에서 놓여서 자라 어릴 때부터 자라난 상태라면은 좀 모르겠고 그리고 어, 도덕적 직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무슨 영화로 보면 늑대 인간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거 볼 수가 있죠.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적인 능력, 옳고 그름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거를 길가 운전해서 우리 운전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홈레스였어요. 어, 아마 그런 거 보신 적도 있을 텐데 음, 홈레스로 좀 많이 살아서 좀 홈레스의 생활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셨던 분 같아요. 한인타운의 큰 길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는데 물론 LA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기보다는 차로 많이 다니는 곳이죠. 지금은 그런 곳인데 어떤 홈레스 분이 화장실 이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길바닥에서 그걸 하시더라고. 그 화장실 지금 그 용변을 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입고 있는 것을 바지를 내리더니 거기서 볼일을 보시는데, 어, 도덕적인 직감을 여기서 들 수가 있는 어, 만약에 이분이 그 홈레스의 생활에 젖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어, 사실 전에 이제 그의 삶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사셨더라면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고 그름이죠. 왜냐하면 길에서의 어떤 배변 활동을 하는 거는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되고, 어, 그것이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 길에서 그런 거 처음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길에서 그걸 처음 보는 방면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기억에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데, 어, 그, 우한 폐렴이라고 했던 그런 코로나 19 같은 경우도요. 그런 어떤 장면들을,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바이러스를 터뜨렸다 하는 그런 어, 내용 중에 하나는 어,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잔디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볼일을 봐요. 그래서 배변 활동을 하는 몰래 해, 몰래 해가지고 거기 나온 어떤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옮긴다, 뭐 이런 코로나를 옮겼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영상도 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는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도덕적인 직감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적인 판단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 후로 어, 자, 그 후로 자신을 평가하는 양심의 법정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잘했을까, 잘못했을까, 어,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죠. 가장 음, 하나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게 있죠. 노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교회에서 그 성가대 하시는 분들 찬양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성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합창제를 나가서 했을 때 그, 그,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틀리는 것들, 음이 안 맞는다던가 아니면 화음이 안 맞는 거던가 박자가 안 맞는 것들, 그다음에 과사가 꼬인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정해 나가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 그, 그 시간에 올라가 가지고 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 아마 열이면 열 다 아쉬움이 남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실수를 안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평가들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 무엇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죠. 아쉬움, 죄책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인격적인 발전을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성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정보 처리기가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양심을 통해 성장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와 고유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흉내는 낼 수 있고 뭔가 가까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그것은 뭔가 훈련이 돼서 나간 것이지 그 마음이 없잖아요. AI는 마음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경계에서 기술 시대의 인간의 존재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만의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발표 인간과 로봇의 본질적인 차이를 존재론적, 창조적, 시간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기술 시대에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재론적 차이는 빙과 듀잉의 대비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인간의 존재 방식으로 그 다음에 AI, 로봇의 존재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인간의 존재 방식은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고 자기 인식을 하고 실존적인 고민을 합니다.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는 인간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 하더라도 공허함에 빠지게 돼요.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공황 장애에 빠진다던가. 그분들 중에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다 주어진 것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부담이 되고 뭔가를 하지만 뭔가 그것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냥 그건 만족이 안 되는 하지만 굉장히 몰리다 보니까 그 존재에 대한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런 공황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디프레션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은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자아를 형성합니다. 저 한 번쯤 이상은 다들 그런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겠다 싶은데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룹에 있다던가 무엇을 할 때 존재에 대해서의 어떤 인정 그런 것을 추구를 합니다. 내가 누군데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죠. 뭘 할 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통해 성장합니다. 실존적인 고민을 통해서요.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고 그 다음에 뭘 하더라도 그냥 한다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탐구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로봇의 존재 방식은 기능적인 존재고 도구적인 가치고 실존적으로는 공허합니다. 기능적인 존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만 정증이 되고 도구적인 가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그 가치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존적인 공허는 자신의 존재의 이유나 삶의 의미를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만들어진 것이죠. AI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도 그 존재가 딴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라든가 그 테슬라라든가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서의 로봇의 존재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 쓰여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철학을 논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떤 그날 그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것만 이제 하게 되면 그 로봇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그 자동차 하나를 제가 첫날이던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던가 그때 보여드린 영상이 있죠. 그 메타플랜트에서의 그 자동차를 만드는 거기에 사족 보행 로봇이 가면서 검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어, 그 로봇의 역할은 그 자동차가 잘 조립이 됐는가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하는 거니 그것만 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 안에는 또 AI의 존재 AI가 사용이 되기도 하죠. 되죠. AI가 사용이 돼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도구적인 가치, 즉 그것을 통해서 어,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간의 경우는 무슨 일을 하면은 그것에 어떤 경력자가 되고 어떤 대가가 되면은 그들한테 뭔가 무엇이든지 배우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어, 기자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소개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로봇이라는 거 AI는 아무리 그것을 뛰어나게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무슨 로봇이 이걸 너무 잘해 정도지 그, 그 로봇한테 가가지고 무슨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를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 로봇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을 때 프로그램을 시킨 프로그램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공허합니다. 그 로봇이라든가 AI의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뭐 물어보는 거가 왜냐면 때가 되면은 더 나은 버전이 나오니까 더 나은 버전이 나오면 그 전 버전 안 사용하잖아요. 제미나이가 바드 시절에 그 바드가 뭔지 지금 관심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챗GPT가 지금 5.0이 나왔는데 3.0 지금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17이 나왔는데 지금 11이라는 거 10이라든가 9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처음에 나왔을 때 아, 어, 아이폰 3 예를 들자면 그거 정도 잠깐 나오지 그때 어쨌다는지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존적으로는 일단 기계는 공허합니다. 더 나은 버전이 나오면 그 전 거는 다 지나가고 다 생각도 안 하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존재론적 차이의 철학적인 함의가 있죠. 자아의 개념이 있고 정체성의 연속성, 그 다음에 존재의 목적이 있죠. 자아의 개념은 인간은 자신을 타자와 구분하는 고유한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지만 AI는 프로그래밍된 자아 모방일 뿐 진정한 자기 인식은 없습니다. 아까 한 얘기죠. 정체성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AI는 업데이트나 초기화에 따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뀔 수 있죠. AI가 처음에 AI가 머신러닝을 할 때 사람의 그 사물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고양이라든가 원숭이를 구분을 할 때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도 구분 못 하고. 근데 그거 하나하나 구분이 되는
돼서 지금은 그런 것들은 쉽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계는 지나갔는데 인종에 대해서 할 때 처음에 AI를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거의 백인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다른 인종들, 예를 들면 흑인을 묘사를 할 때 부정적인 거가 많이 이제 데이터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은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고 그런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 AI가 결국은 쓰여지지도 못하고 폐기가 됐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존재의 목적은 인간은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찾고 설정이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목적을 찾고 설정을 합니다. 이번 학기에 뭘 할 때도 처음에 이제 강의 계획을 쭉 나오잖아요. 그럼 강의 계획이 나오면은 여러분께서는 그 강의를 생각하고 또 강의를 듣고, 물론 이 수업만 아니라도 어떤 수업을 할 때의 강의 계획에 맞서서 여러분께서도 그거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시험 준비도 여러분께서 다 각자 계획에 맞춰서 하죠. 물론 어떤 경우는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하기도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다 그런 계획을 하죠. 그다음에 교회나 어떤 교회라든가 기업체라든가 다 1년간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니면 전화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1년 중에 만들어지는 목표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마케팅에 들어가는 계획들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계획을 갖고 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부흥의 시즌이 되면은 초청 강사를 부르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죠. 그 부흥의 집회 일정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강사는 누구고, 이런 것들 다 계획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짜지만 지금의 AI는 그런 걸 못해요. 외부에서 뭔가를 주어서 쓸 때 거기에 입각해서 만들어내긴 하지만 스스로 뭔가를 하지는 못합니다. 예. 즉 주어진 것에서만 충분히 뛰어난 결과물을 내게 되죠. 즉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세계 내 존재, being in the world로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반면 AI는 세계 내의 존재자, entity within the world에 불과하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AI 여러분도 이제 AI 써봤잖아요. 지금 챗GPT라던가 주로 그거 많이 쓰셨는데 어떤 것을 쓰든지 걔네 AI가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AI는 시키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조성의 차이를 보면 창조와 모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창조성은 제약 없이 새로운 존재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를 초월한 영감과 직관적 통찰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경험에서 비롯된 독창성을 갖고 있고요. 실수와 우연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또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가치 판단에 기반한 미적 윤리적 창조의 그 능력을 갖고 있죠. 반면 AI의 생성 능력은 기존 데이터의 재조합과 변형 정도입니다. 패턴 인식에 기반한 알고리즘적 생성을 하고요. 학습 데이터의 한계 내에서만 작동을 합니다. 오류를 배제하는 최적화 과정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녹음을 시켜봤어요. 챗GPT한테. 근데 이제 제가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아나운서급이 아니면은 뭔가 발음에 문제가 발음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챗GPT가 그 발음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다르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민망한 게 선교적 활동을 할 때 그 선의 니은을 이응으로 이제 착각을 해서 이제 나그 녹취가 되더라고요. 챗GPT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발음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그거를 그냥 쓰면은 큰일 나는 일이 발생이 되죠. 그게 나오고 검토를 하는 방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챗GPT라든가 이런 보면은 그 부분이 아직 개선이 좀 덜 된 상태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명확하게 캐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물론 우리 인간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앞뒤 문맥에 따라서 그게 설령 이응으로 들린다 하더라도 니은 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앞뒤 맥락을 통해서. 하지만 얘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패턴을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거기다가 해요. 뭔가 쓰냐면 뭔가를 하면은 이게 성이 아니라 선이다 하면은 챗GPT는 바로 알아듣고 자기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 교정을 해주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인 기계적인 생성을 하게 되죠. 챗GPT는 생성형 AI는 뭔가 편중되는 일이 거의 없죠. 지금은 예전에는 그 머신러닝을 했을 때에 편향적인 그런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왔지만 지금은 거의 많이 개선이 되고 중립적인 그런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성은 영감, 감정, 직관 그리고 실존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반면 AI의 생성은 데이터 패턴의 통계적 분석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예, 창조성 차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AI도 보고요. 음악 창작, 예술 표현, 문학 창작 이 세 가지로 놓고 보려고 하는데요. 음악 창작 쪽에서는 이제 음악 창작에서는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베토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후에도 내면의 소리로 작곡을 했어요. 그것이 한 9번 교향곡인데 9번 교향곡은 깊은 인간 경험의 표현입니다. 반면 AI 작곡은요. 기존 작품의 패턴을 분석해서 유사한 구조를 생성하지만 음표 너머의 실존적 의미는 담지 못합니다. 기능적인 것들만 할 수 있다고 하죠.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한의 성가라고도 하죠. 이 곡은 베토벤의 9번 교향곡 제목은 한의 성가입니다.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의 이제 한의 성가 좀 맞지 않은데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베토벤의 후기 작품 중에 하나죠. 한번 네, 이 곡이 나왔다는 거는 이 곡을 베토벤은 지금 듣고 있는 곡이 이제 한해의 성가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런 곡을 쓸 수 있다는 거, 챈거가 이런 상태에서 이 곡을 쓸 수 있었던 거는 그야말로 내면의 소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내면의 소리로 작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AI가 만들어주는 곡은 저도 AI로 몇 곡을 만들어 봤는데요. 물론 무료로 했기 때문에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이건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려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어쨌든 AI는 이제 데이터 기반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는 깜짝 놀 AI로 만든 찬양곡이 어쩔 때는 더 좋게 들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 그 찬양 사역자들이 만든 것보다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곡 만드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쨌든 AI 작곡은 그런 데이터 기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곡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만 어,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곡이 나오더라도 기능적으로 좋은 것이지 물론 그 곡을 잘 살려서 사용한다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겠지만 그게 아닌 그건 하지만 음, 사용되겠지만 음, 그 자체에서는 그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즉 음표 너머에 어, 실존적인 의미는 어, 실존적인 의미는 AI가 담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예술적인 표현을 보면은 몽크의 절규라는 그런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는 작가가 실존적인 불안과 공포라는 주관적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AI 미술은 반면에요. AI 미술은 시각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감정적인 철학적 관계는 어, 철학적 관계는 결여됐다고 볼 수가 있죠. 몽크 여러분께서 찾아보세요. 예, 어디냐? 이게 이 작품이거든요. 몽크의 절규라는 작품. 아, 즉, 이건 보더라도 절규 바로 알 수가 있죠. 작가의 실존적인 불안과 공포라는 주관적인 경험을 표현했죠. 이거 보면은 야, 이거는 그거 아니면 그거 그냥 그렇게 보여주죠. 하지만 AI 미술은 시각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감정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는 결여되어 있죠.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됐고 좋은 작품을 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겠다. 물론 아 물론 좋은 그림을 만들어냈을 때 그거 가지고 대회 나가가지고 상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음, 아, 그래서 어떤 거는 논란도 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예술가로서의 표현을 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학 창작을 보면은 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보면은 인간의 도덕적인 갈등과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죠. 톨스토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고 뭔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만들 수는 있죠. 자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DB 서치를 가지고 제가 언젠가 그 글을 한번 공개된 건 아닌데 한번 써봤어요.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라는 그런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최대 빌런이 나오는데 타노스는 자기가 살던 그런 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이 인간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구의 반은 날려버립니다. 사라지게 하는 사라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SF고 거기 컨셉은 지구가 아닌 지구도 이제 멀티버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성이 지구도 여러 가지 지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A라는 사람도 각 지구별로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멀티버스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물론 멀티버스가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이론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에 비각해서 나오기 때문에 전 우주에 있는 그런 비각해서 마블 영화가 멀티버스 좀 양자역학에서도 멀티버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상 속에서의 그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전 우주죠. 타노스는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니까요. 타노스가 생각하기는 우주가 살려면은 전 우주의 생명체가 반이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실, 실제로 그거를 실천에 옮깁니다. 무슨 여러 가지 5개의 도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은 큰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생명체의 반을 사라지게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환경신학하고 연결을 해봤어요. 연결을 해가지고 딥 리서치한테 어, 마,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랑 환경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했더니 굉장히 10장짜리 분량으로 굉장히 어, 좋은 퀄리티의 좋은 어, 결과물로 그 글을 써줬거든요. 다시 하자. AI가 생성한 텍스트는 문법적으로는 완벽할 수가 있으나 작가의 영혼에 담긴 진정한 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AI를 시켜가지고 생성형 AI 뭐 챗GPT를 하다던가 뭐 그록을 쓴다던가 뭐 아무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제를 쓰고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 하면은 좋은 글을 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좋은 글을 굉장히 그거를 시킨 사람이 놀랄 정도의 글은 만들어 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긴 그런 뭔가 영혼 없는 글들이죠. 쉽게 얘기하자면요. 좋은 글이지만 영혼이 없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거는 공개는 하지 않았는데 어, 딥 리서치 구글에서의 딥 리서치에 제미나이에 그게 있거든요. 딥 리서치에 그거를 줘봤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벤져스는 SF 영화입니다. 공상과학 영화고 거기는 여러 외계인이 나옵니다. 거기 타노스라는 악동이 나오는데 타노스라는 악당은 전 우주가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힘든 환경, 오염된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 우주가 굉장히 살기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반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모든 생명체의 반이 사라집니다. 그러고 끝나는 건데, 그리고 어, 엔드 게임으로 넘어가죠. 그 내용이 어떤 환경적인 거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문득 들어가지고 어벤져스의 인피니티 워하고 환경 신학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딥 리서치한테 주문을 했더니 10장 분량의 글을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또 이게 사람이 사, 어, 사람 이,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것처럼 굉장히 고퀄리티의 글이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AI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글을 써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영혼 없는 글입니다. 그게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발표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자체에 뭔가 내면에 뭐가 있고 이거는 아니고 그냥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하는 비서 역할이지. 그래서 그것이 뭔가 깊이가 있고 물론 깊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좋은 어, 굉장히 고퀄리티의 글을 써줄 수 있더라도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글들이에요. 그냥 이게 AI가 썼다고 하면은 놀라겠지만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냥 그 글뿐입니다. 인, 그래서 인간이 그 AI보다는 좀 못한 글을 쓰더라도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생각이 담겨 있는 철학적인 생각이라든가 뭔가 담겨 있는 글이 있다면 그것이 더 잘 쓴 AI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냥 갖다 놓으면 AI가 더 잘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 관점에서는요, 인간의 창조성은 생명의 약동에서 비롯되는 반면에 AI 생성은 기계적인 결정론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창조는 단순한 지능이 아닌 영혼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인식의 차이를 또 보게 되죠. 시간인식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경험과 처리라고도 하는데요. 인간의 시간 경험과 AI의 시간 처리. 인간은 시간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I는 시간 처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AI가 하는 것이 경험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인간의 시간 경험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볼 수 있겠죠. 기억은 단순한 과거는 음, 인간의 과거에 있는 기억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 그것은 감정과 의미가 결합된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고 후회하며 그리워하고 때로는 재해석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1년 전에 생각했던
10년 어느 때쯤의 기억, 어떤 사건, 그 개인적으로 있는 사건이라던가 어떤 그런 것들. 하지만 지금의 시각에서의 그때를 보면 또 달라집니다. 물론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죠. 음, 음, 즉 어, 그리고 그때 다르잖아요. 그때 달라지는 게 있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어떤 후회라든가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게 있죠. 그때 이랬었더라면은, 그때 이런 결정을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그런 것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 같은 거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보면은 지금 이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고 그 순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명상과 몰입 경험은 인간만의 현존재 방식입니다. 어, 그리고 미래는 희망, 불안, 기대와 함께 미래를 상상하고 계획합니다.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동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런 거 있죠. 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 지금 참고 있는다라든가 지금 좀 미뤄둔다던가 그때의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이걸 내려놓자 하는 게 있죠. 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분 문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이라든가 사역지라든가 여기서의 어떤 어, 뭔가 이제 갈등 상황에 있을 때라든가 뭐 있죠. 외적 갈등이든 내적 갈등이든 어떤 환경적인 갈등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갈등이 어, 생, 생각하기 나름인데 음, 다음 뭔가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외적이든 내적이든 갈등 상황을 어, 맞설 것이냐 아니면은 피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는 것들 결정을 하는 것들이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 나한테 보다 나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나간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인간이 시간 경험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AI는 시간의 경험이라고 하기는 무리입니다. 어,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AI는 대신 시간 처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어, 즉 데이터로서의 과거가 있고 연산으로서 현재가 있고 계산으로서의 미래가 있죠. 데이터로서의 과거는 감정 없이 저장된 정보일 뿐입니다. 의미나 가치관 판단 없이 처리가 되기도 하죠. 음, 그런 거를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음, 한국에 갔을 때 2021년에 한국에서 이제 어떤 방송을 보고 좀 놀란 적이 있는데 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AI로. 어, 거북이라는 이제 거북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세 팀인데 거기에 이제 남자 리더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떴어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AI로 그 남자 멤버가 한참
활동하던 그런 모습을 이제 AI로 이제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곡을 부르는데 나머지 여성 멤버가 옆에서 같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할 때는 몰랐다고 해요. 근데 그, 그, 그 가족들은 그, 그 남자 멤버의 가족들은 그 멤버가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해하고 슬퍼 굉장히 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 멤버도 그 결과물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그 반가워하기도 하고 감격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그 다음에 어 김현식 가수가 박진영 씨의 노래를 부르는 거 AI로 해서 왜냐면 그 김현식이라는 가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 곡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전원일기에 일용이로 나왔던 그 배우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TV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같이 연기했던 분들이 같이 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서의 이제 과거거든요.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거. 음, 그게 이제 하지만 그것을 볼 때 아무리 그것이 감격스럽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기본에서 나온 데이터일 뿐이고 굳이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면은 옛날 기억에 옛날 그 사람과의 어떤 추억이라던 그것을 다시 어, 꺼내놓은 거 그 정도지 그것을 가지고 그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사무엘을 이제 죽은 사무엘을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거죠. 그리고 연산으로서의 현재는 순간적인 데이터 처리만 존재합니다. 경험이나 의식적인 인식은 없습니다. 어, 즉 데이터로 인해서 나온 거 그거지.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어떤 의미를 찾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산으로서의 미래 그것은 통계적인 예측에 기반한 확률적인 미래이고 미래적인 계산은 있지만 희망이나 불안 같은 실존적인 미래 인식은 없습니다. 어쨌든 미래학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거는 AI도 그런 걸 하겠지만 그것은 어떤 계산으로 된 거지고 계산으로 인해서 나온 통계적인 어떤 그런 예측 정도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래적인 인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실존적인 차원이지만 AI에게 시간은 단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선과 존재의 철학적 연결을 보겠습니다. 아우스티누스, 하이데거, 베르그송, 레위나스 이 네 명을 볼 텐데요. 아우스티누스는 인간의 시간은 영혼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객관적 실체가 아닌 인간 영혼의 주관적 경험이라고도 했습니다. 베르그송은 지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시간 경험을 기계적 시간과 다른 질적인 경험임을 강조했고요.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시간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것으로서 인간의 존재 자체를 구성한다고 했고, 네비나스는 타자를 위한 사건으로서 인간의 시간성은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즉 이러한 철학적 관점들은 인간의 시간 경험이 단순한 물리적 시간 측정이나 데이터 처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처럼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고 따라서 인간의 실존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거잖아요. 창조된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뭔가 생각하는 것이 기능적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생각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물론 프롬프트에 어떤 명령어를 줬을 때 막 그거를 생각하는 것처럼 막 나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찾는 거죠. 막 찾는 거. 찾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요런 단계 요런 개념이지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 하고 어, 고뇌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인간과 AI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술 시대의 인간 사명에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술의 윤리적 사용, 관계와 공동체 중심, 그리고 창조적 문화 발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의 물리적 사용을 보면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윤리적 판단하에 사용해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을 우선시하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I가 지금 나온 지가 한 몇십 년이 됐지만 생성형 AI가 나온 것이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많은 유용하게만 사용도 되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활용도 되고 잘만 사용하면 잘만 조화롭게 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이제 AI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도구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오는 문제점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AI가 물론 학교에서 뭔가 AI 통해서 거짓된 거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 그냥 페이퍼도 AI 통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쓰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좋은 페이퍼를 만들 수 있도록 연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AI가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좋은 결과물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씁니다. 마치 제가 그 어릴 때 국민학교죠. 그 당시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지금도 그거 있는지 모르겠어. 탐구 생활이라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방학 때 이제 주어지는 그 교재거든요. 그거를 방학 동안에 탐구 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 거기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탐구 생활에 있는 문제 방학 때 솔직히 방학 때 놀고 싶지 뭐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계약은 다 가까이 왔는데 해놓은 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문방구에 탐구 생활에 있는 답안지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죠. 그걸 사가지고 문제풀이를 대신 그걸로 해서 어, 숙제를 해서 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답안지라고 해야 되나? 답안지가 불티나게 팔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게 안 나오지? 했는데 학교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처음에 나온 거 보고 굉장히 거기서 난리가 나가지고 못하게 했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마찬가지로 AI 역시 그런 것처럼 윤리적인 것들 지금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딥페이크 그다음에 A 뭔가 하지도 않았는데 AI 가지고 뭘 했다고 속여가지고 지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것들 AI를 악용을 하고 오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 결정을 다 같이 따라가는 결정이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다고 어, 생각을 해요. 그것이 풀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계에서의 윤리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AI 가지고의 어떤 설교 준비라던가 그런 것이겠죠. 설교를 AI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라는 거 그거는 윤리적인 것에서 어긋나겠죠. 설교 자료를 찾아오라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이단의 자료들이죠. 지금 AI 자료 중에서도 이단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AI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신학교에서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 이제 AI 신학 연구소 같은 거죠. AI 신학 윤리 연구소. 그렇게 해서 어, 기독교적으로 많이 어, 안 되는 것들 잡아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관계와 공동체 중심인데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유대감과 공감, 사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구축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AI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 중에서는 어디 가는 게 있잖아요. MT를 간다든가 MT 가는 거. 어떤 좋은 장소를 찾아 물색을 해달라 하는 거는 AI한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멤버십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작성에 대해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건 보조적인 역할이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AI가 많이 부족하죠. 즉 인간의 유대적인 공간, 즉 인간적인 유대감과 공감 하는 거 그리고 사랑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보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 AI는 보조적인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적인 문화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간만의 창조성과 영성을 발휘하여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예술, 철학, 종교 등의 영역에서 문화를 풍요롭게 발전시켜야 하죠. 즉 AI 기술 시대에서 AI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아직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AI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기술 환경에서 인간의 사명은 도구로서의 AI를 올바르게 활용하면서도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과 가치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간 고유의 윤리적인 판단력, 공감 능력, 창조성 그리고 영적 차원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어, 기술 발전 시대에는 더욱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어, 기술 발전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교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덜 하지만 AI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어, 신경 써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재발견을 둘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적인 가치는 실존적인 질문, 윤리적 판단, 감정적 지능, 창조적 표현, 영적 초월입니다. 실존적인 질문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 거고, 윤리적인 판단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감정적인 지능은 공감과 정서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창조적인 표현은 예술과 문화를 통한 자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영적 초월은 물질을 넘어선 차원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가 더욱 돋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경쟁하기보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두려워할 필요도 맹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특성들을 더욱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즉 AI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그게 되는 것이지 AI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일곱 가지 하나 둘셋넷 다섯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인간적인 가치 다섯 가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또한 러다잇 무브먼트를 했던 사람들처럼 배격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 이제 오늘 이번 시간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한 개 생각해 볼 질문들입니다. 개인적인 성찰, 사회적 관점, 미래 전망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개인적인 성찰로는 AI 시대에 내가 개발해야 될 인간다운 능력은 무엇일까요?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경험이나 능력은 무엇일까요? 플러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교육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가져야 될 성경적인 어떤 관점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인간적인 연결과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보고요. 미래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100년 후에도 1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 품 안에 있겠지만 우리의 후손들 다음의 세대들 그 친구들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게 되는데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가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AI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제 살고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은 더 많이 의존하고 그 시대가 주를 이룰 텐데요.
그 사회 속에서 특별히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할 인간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AI를 사용하면서도 AI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돌아가신 이제 김충근 장모님, 김충근 교수님이 이제 자마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음,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성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배너가 나왔고 커버 디스크가 나왔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화들 많이 나왔는데 뭐 십계도 나오고 음, 헐리우드이 이제 성경 영화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어, 헐리우드는 세속적인 거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헐리우드를 떠나게 되면서 그 주류에서 빠지면서 대체된 것들이 뭔가 이제 지저분한 것, 보기가 민망한 것들, 성적인 것들 그런 어, 어, 요상한 것들 문화가 들어가면서 헐리우드이 거의 반기독교 사상의 영향하 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거든요. 음, 미국의 미국의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그리고 미국의 지도층들이 히피 문화를 깊이 어, 저 히피 60년대 히피들 그분들이 이제 지도층이 되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맛이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크리스찬 지도자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AI 역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우리가 더 신앙인들이 더 많이 AI를 사용하고 나갈 때 AI 우리가 이제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더 많이 겪어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이거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 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거 어려운데 나랑 상관없는 것인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은 AI 역시 세속적으로 더 많이 망가지는 문화 속에 뺏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생각하면서 늘 생각해 나가면은 우리가 AI를 가지고 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교육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런 일 이번 학기 지나면서 끝남 때 되면은 어떻게 많은 것을 어떻게 가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 에 대해 AI를 대할 때 음, 두렵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이런 것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다음 주는 원래 스케줄상이 중간고사죠. 하지만 저희가 한 주간 늦게 시작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어, 이제 강의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어, 여러분께 다음 주에 강의가 들어가야 어, 숙제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음, 이미 이제 여러 가지 AI 접하신 분들은 상관없이 하실 수 있는 거지만 다음 주 수업까지 하면은 중간고사 제가 그 음악 그 주제가 같은 거 교회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 떼창으로 볼 수 있는
곡을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배너 광고 이제 제가 요청했잖아요. 이제 중간고사 대체로 그거를 다음 주 수업을 지나면은 어, 그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전부 하실 수 도전해 볼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물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이제 수업을 하고 그 다음 그 다음 주까지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 예. 오늘은 이걸로 다음 주까지 수업을 음,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오늘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 중간고사인데요.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수업의 강의가 들어가야 중간고사 대응을 할 수 있는 숙제를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AI를 여러 가지 써보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 강의 상관없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 수업을 하면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그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는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퀴즈도 오늘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번 주 퀴즈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